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주일미군에 관해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과 현실과 평가, 분담의 현실과 평가라는 항목을 지금 해야 되고 있는데요. 2012년 4월 발효된 특별협정은 비용 분담으로 노무 비용, 설비, 시설 비용, 그리고 훈련 재배치에 따른 비용 전부 또는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국내 훈련 재배치 비용에 추가해서 괌과 같이 미국 정부 통제하의 구역으로의 훈련 재배치에 따른 비용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괌과 같이 미국 정부 통제하의 구역으로 이 말은요 좀 복잡해서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괌은 미국 영토입니다. 괌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본토하고 똑같습니다. 괌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령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통제 하에 구역으로 운운하는 거는 사실 미국 영토 안에서 이동하는 것도 그게 마치 일본을 위한 또는 동북아 방위를 위한 이동이라면 일본이 비용을 부담해 준다라는 거니까 이게 약간 좀 불평등해 보이죠. 나가 미일의 상호 교환한 운용 지침에 따라 노무 비용은 이제 일본이 지불하는 고용원 상한선이 그 23,055원부터 22,625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거는 뭐 아마 필요성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 같은데요. 각주를 보면 문서에서는 양국의 장관들은 노동 비용을 줄이는 동안에도 주일 미군 고용원들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라고 명시해서 그 유지는 하는 걸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인원을 좀 줄이는데 줄어드는 동안에 이제 뭔가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그 추가 인력을 거기에만 한정하는 기간제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일본이 부담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설비 시설 비용으로의 상한선은 2011년 4월부터 16년 3월까지 매년 249억 엔으로 정해졌으며 보통 상한선을 정한다면 이제 그만큼 내놓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부분에서 상한선이라는 건 마치 일본을 위해서 정해놓는 것 같지만 그럴듯한 얘기고요. 그건 일본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선을 운운하는 거는 일본이 이만큼 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애들 이런 식으로 표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표현은 니네 맘대로 해라. 어쨌든 우린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스타일일 테고 또 혹시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조금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표현만큼은 이렇게 좀 순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동시에 일본의 비용 부담은 현재 약 76%에서 72%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많죠. 이 문제에 관한 조정은 차기 SMA 그 특별협정 기간에 논의될 것이며 미국 측의 추가적인 비용 절감 노력 역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미국과 체결한 1951년과 1960년의 안보조약과 1960년 주둔군 지휘협정의 예외 잠정 규정으로 1987년 체결된 특별협정에 따라 방위비를 적극 분담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각급 대화를 중시하고 있고 특히 양측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연례 2+2 안보협의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서 양국 간의 안보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5년마다 SMA 협상으로 분담금을 조정하고 있다. 특별협정으로. 1987년부터 실질적인 비용 분담이 시작되고 특별협정에 기반해서 91년에 공식화된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은 탈냉전 이후 강조된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의 안보 공약 또는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에 따른 방어 개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1990년 걸프전 전쟁 비용 지원으로부터 동구의 신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경제 원조 등도 책임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책임 분담이 일본의 방위비 분담의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일본이 주일미군의 해외 비용, 훈련 비용까지 분담하는 현실은 그 미일 방위 조약이 아태 지역적 차원에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본의 확장된 안보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오늘날 일본의 방위비 분담은 한국에서 비용 분담으로 통용되지만 그 내용의 다양성으로 책임 분담과 부담 분담에 보다 근접하다. 다시 말해 나토 가입국들은 공동의 연합 동맹군을 형성하고 공동 방위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사정을 고려한 국가별 분담금을 할당받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유사시 연합 동맹군을 구성하여 방어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평시에 공동 방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광의로 미국식으로는 부담 분담, 일본식으로는 책임 분담 또는 부담 분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점에서 유럽 동맹국 독일의 비용 분담 사례와 일본의 사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럽에는 없는 예외적 규정으로 특별협정이라는 것이 그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되어야 했는데 이는 다분히 전시나 평시를 막론한 일본의 적극적인 주둔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협정에서는 뭐 상한선은 얼마,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은 일본이 안 하도록 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이거 그 통째로 사실 안 줘도 되는 건데 일본으로 하여금 이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일본의 주일 미군 지원은 기본법에서 근거가 약할 경우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미군 주둔의 근거를 보강해온 특징이 부각된다. 이는 결국 한국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다. 나아가 일본은 과거 행정부 차원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 미국의 악화된 경제사정, 엔고로 인한 대미 흑자 증가 등으로 동정예산 또는 배려예산 형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 이 용어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기여, 다시 말해 책임분담 차원의 예산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일미군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태지역 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3절 지역 지원 내용 및 특징. 일본은 1960년 개정된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와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제24조 그리고 1987년 미일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일본의 지원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위비 분담 내용.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10월 현재 1860억엔 약 2조 700억 원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요 항목별로 지급하여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명확히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규모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비해서 3배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에서 미국이 일본에 보내는 신뢰가 큰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 정부와 주일미군 종사자 노동조합 등을 설득해 매년 분담금 규모를 줄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1999년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2756억엔 그러니까 2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3조 740, 3조 뭐 환율 차가 있으니까 3조 정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2013년을 비교했을 때 1999년보다 32% 줄어든 규모인데 이는 일본이 지원을 확실히 하되 주일미군의 경비 절감 노력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역시 꾸준히 견지해온 결과로 판단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우린 항목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줍니다 그냥. 근데 의외로 뭘 어떻게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주고 나면 끝이에요. 다시 받아오기도 그렇고 난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주고 나서 이제 어디에 얼마 썼는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줬으면 좀 놔두지 이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거 여기 쓰셨나요? 쓰셨으면 영수증 좀 이렇게 하니까 대신 필요하다 그러면 주긴 하되 끝까지 어디다 썼는지를 갖다 파악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럼 한국이 더 멍청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비해서 일본이 한국보다 한 3배 더 줬고요 지금까지 매년. 그 다음에 한국은 꼭 필요한 금액만 줍니다. 근데 일본은
웬만하면 자기들이 지급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주니까. 한국은 소파에 의해 지원은 주한미군에 의한 공무 피해를 보상하고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정도에 국한하면서 주로 방위비 분담을 위한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소파에 의한 시설비, 기지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 건설 정비 비용, 국유지 사유지 임대료, 기지 이전비, 그리고 주일 미군에 대한 공무 피해 보상비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는 항목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의해 한국과 같은 고용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고 훈련장 이전비도 담당한다. 일본과 한국의 지원 내용 요약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내려오면 보면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미군 주둔 지원 내역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소파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 직접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시설 개선, 기지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시설 건설 정비, 국유지 사유지 임대료, 기지 이전 비용, 그 다음에 주일 미군에 의한 공무 피해 보상. 예를 들어서 미군이 훈련 중에 농작물을 부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비용 등 노무비. 이건 소파에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거 안 해줘요. 소파에 의해서 이제 주한미군에 의한 공무 피해 보상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어디가 있느냐? 한국은 이게 이제 그 특별협정 하에 여기 군사 건설비 이쪽에 들어가 있죠. 군수 지원 쪽으로.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일부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좀 적게 주긴 해요. 그다음에 간접 지원이 있는데 부지 제공 면세 혜택이 있고 한국은 시설과 부지 제공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은 땅만 제공해주고 건설하는 거는 미국이 와서 주도적으로 건설을 하게 합니다. 돈은 대주죠. 이게 보면 그럼 건설은 미국이 합니다. 또 미국이 해당 지역에 일본 업체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한국은 건설은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업체가 가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준 돈을 우리 업체가 이제 벌어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협정에 의해 가지고 고용원 인건비 이건 똑같고요. 거의 수도전기가스료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과 부지 해주고 이제 면세 혜택을 많이 해주니까. 그 다음에 훈련 장소 이동 재배치 경비 이건 우리는 안 해주고요. 우리는 이제 군수 지원이나 방위력 증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드 기지 만들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해주고. 그 다음에 카투사 이게 카츄샤라고 되어 있는데 카츄샤가 아니고요. 원래 명칭은 카투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카투사. 카츄샤는 소련의 로켓포 이름이자 이제 소련의 그 여사 이름이고 그 다음에 소련의 꽃 이름입니다. 또 카츄샤라는 꽃이 있어요. 이걸 카츄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카투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카투사. 이 카투사는 이제 통역병을 붙여줘서 같이 이제 훈련에 임하고 복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주일미군 지원 내역은 소파, 특별협정, 추가 정부 지원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아울러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소파나 특별협정에 의한 분담으로 국한하지 않고 동맹 조약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2년 회기년도의 주일미군 지원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세부 내용이 있죠. 이걸 쭉 한번 꼼꼼하게 보면 미군 주둔 지원비라고 해서 이제 방위성 예산 사업으로 들어갔던 비용이 있습니다. 주둔 비용 분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1000억 N이죠. 그러니까 1조 8천억쯤 되고요. 원으로 따지면 미군 시설 주변 구역 환경 개선비 그러니까 주변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 덮어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 임차료 이제 왜냐면 이게 내 땅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빌려가라 이래서 이제 임대료 주는 것도 있고요. 재배치 비용 이게 5억 엔이니까 약 50억 정도 들어갔죠. 이게 아마 거의 거의 그 연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업 보상 등 여타 비용 그러니까 훈련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못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또. 왜냐면 시설 개선 사업비, 뭐 물탱크가 낡았다든지, 수도가 낡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거, 도로를 새로 깔아준다든지, 그다음 노무 비용, 복지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건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일본인 노동자들의 어떤 인건비 챙겨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위성 예산이 아닌 다른 항목에서 나가는 미군 주둔 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지보조금 등 여타 관련성 비용,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토교통성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급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미군 시설용 정부 소유 토지 제공 비용, 이것도 다 회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소유 토지인데 그 미군 시설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라든지 또 못 쓰는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협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용비, 기본급, 그 다음에 공용비라고 해서 전기, 가스, 수도, 교통비 등 훈련 이동비, 야간 착륙 훈련을 할 때 특별 훈련 수당이나 또는 이제 연료비 같은 거, 훈련 이동비, 훈련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대포 실사격 훈련, 낙하 훈련 같은 거 할 때 들어가는 이제 위험 수당 또는 뭐 연료비 이런 것들,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맹 운운해도 이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다 120억, 40억 뭐, 그러니까 막 와, 야, 차라리 미군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 이동비 지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이 있는데, 토지 환수 사업에 들어가는 이제 제반 경비, 그 다음에 훈련장 개선 사업, 소음 감소 사업, 그 다음에 오키나와 특별위원회 사업 촉진비, 예, 뭐 법인카드 사용한다 그런 것일 테고요. 그 다음 여타 관련 비용이 있고요. 미군 기지 재편 관련 예산으로 미 해병대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동하는 게 있거든요. 이 군인들이 그냥 오키나와에서 비행기 타고 괌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괌에 가면 괌에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원이 여기 한 거의 뭐 10,000명 단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 10,000명이 다 살아야 되니까, 또 가족을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얘들 숙소를 다 새로 만들어 주거나 이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숙소 개편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이제 오키나와 기지 재편 사업이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표지판 같은 거 다 바꿔야 되니까. 미 육군사령부 보강 사업이 있고요. 항모항공단 이전 사업, 이거 다 연료비입니다. 거의 대부분 연료비, 시설 운영비 같은 거고. 기지 재편 촉진 사업, 이건 뭐냐면 기지 재편 공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노무자들 뭐 보너스 비용이나 간식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고요. 훈련장 이전 등 기타 비용 40억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 예산, 이 2012년 회계년도에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총 지원 예산이 얼마냐? 6,540억 엔. 그러니까 6,540억 엔이니까 단순하게 10대 1로 해서 한화로 바꾸면 7조. 그러니까 1년에 7조를 미국한테 지원 비용으로 준 겁니다. 일본이. 장난 아니죠. 우린 이렇게 안 줍니다. 우리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줬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일본의 2012년도 회계년도 미군 지원 예산 비용은 총 6,540억 엔인데, 이 중에 소파나 이제 그 특별협정에 근거한 직접 지원비는 한 4조쯤 되고, 간접 지원비가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2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거죠. 직접 지원비는 일본 방위성과 정부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미군에 지급하는 현금은 없는 상태다. 직접 지원비의 경우 실제로 한국의 4배가 넘지만, 기존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 연구에서는 주로 일본의 SMA 직접 지원비와 한국의 SMA 직접 지원비와 비교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일본의 소파에 근거한 직접 지원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협정에 근거해서만 보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는데, 특별협정에 의거한 것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연구자들이 주장을 하니까. 2012년도 회계년도 이제 주일미군 직접 지원금은 이제
한 7조 원 가량 되는 거는 방위 예산 한 50조 대비 13.87%에 해당한다. 주로 방위성 예산, 미군 주둔 지원비와 특별협정 부담금을 합친 그 한 4조 가량의 돈은 방위 예산의 한 8%에 해당합니다. 나가 특별협정 부담금만 계산할 때도 방위 예산의 3%에 달하죠. 이는 한국의 2012년 국방 예산 33조 원에서 지금은 50조쯤 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8,361억 원 계산 시 2.5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높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 한국은 국방비의 2.5%만 미국한테 줬는데 일본은 이제 13.8, 거의 14%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다 합하면요, 얼마입니까 이게? 22%, 20, 거의 미국에게 주는 것만 한 24, 5%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분의 1을 미국한테 주는 거예요. 방위비 예산에. 근데 이거저거 다 항목을 빼고 그냥 우리가 주는 것만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많이 준다, 일본보다 더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오독해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 성과를 내놓긴 합니다. 예를 들어 진보학자들이 주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전체를 다 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상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안 보고 어떤 논문에서 특별협정에 근거해서 주는 비용만 계산했을 때 한국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방위비 분담의 특징을 봅시다. 일본의 주둔군 지원 방식의 특징은 소파, 그 다음에 특별협정 SMA, 그리고 필요시 미일 동맹 조약에 근거해서 양국이 합의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융통성 있는 방식입니다. 소위 주일미군의 요청에 따라 추가해 나가는 소요 충족형으로 양국 간 합의하는 소요 항목에 대해 일본이 예산을 제공하는 형식이므로 정부의 지출이 사실상 일본 내 경제활동에 그대로 반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사실상 심각한 부담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일미군 주둔비 지원이 사실상 자국민의 경제활동에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75% 정도의 직접 지원비는 사실상 미국이 주장하는 주일미군 봉급과 수당 등을 제외한 비인적 비용 거의 100%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주일미군 고용원들의 봉급과 수당 등이 미국 측에 현금으로 제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자국민의 미군 지원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게 되고, 왜냐하면 월급을 일본이 직접 주니까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인건비, 군수 지원비, 군사 건설비 모두 일본과 같이 한국 정부가 직접 지출할 경우 현재도 그러하듯이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상 한국 경제를 환원되는 관계로 크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맥락에서 2013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제9차 방위분담 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요구한 대로 1조 원대의 증액을 수용하더라도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군수 지원비와 군사 건설비 역시 한국이 계약하여 집행하는 현물 지원을 할 때 정치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당시에는 부각이 안 되고 그냥 이명박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미국한테 엄청 퍼줬다, 이렇게로만 이제 언론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 이제 오랫동안 방위비 분담을 연구해온 남창희 박사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쪽으로 미국의 경제 사정으로 미국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최대 9,800억 원까지 증액하되 대신에 인건비 지원이 전용 방지와 투명성 증대를 위해 예산 집행 주체를 한국 정부나 지자체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미국한테 다 주고 미국이 한국인 노무자들한테 월급 주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한국인 노무자들 고용해서 월급 주자, 직고용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는 소요 충족형 방위비 분담의 장점을 취하면서 한국의 기존 방식인 협상을 통한 총액제 상한을 유지하는 혼합형으로 매우 유리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협상을 할 때 총액 얼마, 이거 4달러 4달러 무조건 4달러
이렇게 하고 총액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총액을 줘버립니다, 미국한테. 근데 그러지 말고 총액은 우리가 4달러 하면 협상 안 해. 이걸 요구를 하되 협상이 되고 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은 우리가 직접 주자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이 우리 돈으로 우리 주머니로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주제로 다시 이제 다음 편을 바로 연결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9강 중편, 하편 그리고 10강 쪽에서 할 내용은 뭐냐면, 앞서 이제 저희가 1강하고 2강 아마 그때쯤 일본 고대사, 근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 그게 이제 충분치 않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일본 근대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일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일본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또 일본 정치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때, 빠뜨리는 곳이 있어요, 꼭.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일본 역사에 대해서 되게 무지할 것 같지만, 상당히 그렇게 무지하지 않고 대충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일본 컨텐츠들, 여러가지 역사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시대나 또 에도시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에도시대는 사실 그냥 평이하게 지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큰 사건은 없었고, 전국시대 같은 경우는 워낙 덕후들도 많고, 사무라이가 어떠니, 오다 노부나가가 어떠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렇게 해서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1945년 들어와서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소위 일제시대라고 불리는 1910년 이제 한일 합방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각종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들 배우셨죠. 근데 정작 우리가 모르는 시기가 있는데 관심도 없고, 그게 언제냐 하면 1800년대 후반 일본이 개항을 하고 메이지 유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이르니까지의 시기, 그러니까 한 60여 년간의 시간을 우리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일본도 복잡했고 또 전 세계도 복잡했고 우리도 복잡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외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고 무조건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 일본 정치,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시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일본이 근대 국가에서 이제 현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중세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바뀌는 시기였고요. 이게 일본에 굉장히 큰 어떤 쇼크와 국민들의 어떤 의식 변화를 불러오는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통치 질서가 한 번에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죠, 사실은. 아씨, 맨날 우리한테 나쁜 짓만 하는 니네 집 구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이런 투였죠. 그래서 여기를 외면하고 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는 일본이 무조건 잘 나가던 시기였고, 우리도 일본에 편승해야 했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용훈 교수나 이런 분들이 식민사 또는 식민지 경제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철도도 놔주고 높은 건물도 지어주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일본 말을 잘 들었으면 우리도 진짜 잘 살았을 텐데,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을 안 해서 대동아 어쩌고 이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본다든지, 또는 그런 얘기에 대해 비판을 하고 싶어도 아는 게 없으니까 비판을 못하고 무조건 저 새끼 친일파 이렇게 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과거 어떻게 했고 또 이 시기에 어떻게 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가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때 일본에
소위 그 대동아 공유권이라는데 협력을 했었어도 2차 대전 끝에 핵폭탄 두르고 맞는 거 마냥 그러니까 부산에 해가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비판을 해야 제대로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관심도 없으니까 틀리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모르는데 비판을 하면 여러분 비판도 틀리고 그 비판이 그렇게 힘을 가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늘 뭔가를 알고 비판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 근대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게 일본 내부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을 좀 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쭉 드릴게요. 1868년 왕정 복구 이후에 1945년 2차 세계대전 폐망에 이르는 기간, 일본에게 있어서 영광과 굴욕이 교차한 시간이었다. 한 70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이게 얼추 70년쯤 되죠. 예.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부국 강병 정책에 힘쓰면서 비서구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 청일, 러일 전쟁 승전 이후에는 식민지를 영유하면서 그 서구 유수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의 반열에까지 부상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의 길을 추구하면서부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겪고 패전국의 지위로 전후를 맞는 치욕을 겪기도 하였다. 근대 일본이 남긴 여러가지 유산이 현대 일본에서 전개되는 정치와 외교의 여러 양상을 틀지우는 구조적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기에 근대 일본이 걸어온 길에 대한 고찰은 현대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0여 년간의 시기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70여 년간의 시기는요, 후삼국, 우리나라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들어서기 이전의 후삼국 시기, 그 다음에 중국의 삼국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그 건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고 거의 맞먹는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린 빼먹고 일본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어요. 요 시기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일본이라는 국가가 뭘 하려고 할 때 저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들의 미래나 판단 기준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얘들이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또 일본은 잘 나갈 때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마치 그 복붙하듯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그리고 이 시기에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일본이 어떻게 할지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일본 정치는 전체를 통틀어서 이 내용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남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자 동아시아 전체 근대성의 방향을 보여주는 시금석의 의미를 지닌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성의 행로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는 그 향배를 가장 앞서 보여주는 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한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차 세계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활용하여 국력을 회복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이 패전국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의 엘리트들이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상황을 오히려 현명하게 역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아시아로 밀려들던 위기의 전환기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는 등 기민한 대응으로 국력을 키우는 데 성공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이처럼 근대 일본의 정치 외교의 전개 과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대 일본 정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에 본 글은 일본의 근대화가 일본 자체적으로 지닌 내적 동인과 외부적 요인에 결합하여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일본의 근대화는 외부 세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룰 수 있었다. 메이지 유신 때부터 근대화를 위한 준비가 축적되었고 축적된 역량은 대외적 팽창을 통해 확장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예외적으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팽창된 힘에 대한 과시는 전쟁의 패배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일본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활용함으로써 오늘날의 일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근대화의 시작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1850년대 중엽에 일본이 자국의 자주와 독립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서양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국을 국가정체성 표상 개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이기 때문에 제국이 된 게 아니고 1850년대 서양 국가들이 일본도 봤을 거 아닙니까? 청나라를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제국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예요. 사실 거기에 또 일종의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국 같은 경우도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요. 그러나 대정봉환과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이 지배권을 새롭게 확립한 이래 제국보다는 황국, 그 황국의 개념이 일정 기간 더 중요한 일본의 국가정체성 개념으로 유통된다. 그러니까 황국은 황제의 국가, 천황의 국가라는 개념인데 제국의 지배자가 황제인데 황제보다 더 높은 개념이 천황이니까 천황이 다스리는 황국, 신의 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한테는 더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러나 1870년대 중엽 이후부터 황국과 제국 사이에 개념적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 간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메이지 국가의 내면적 정체성은 황국으로 표상되는 대신에 제국은 자주와 독립에 기초한 당당한 대국을 지향하는 욕망을 담은 일본의 대외적 국가 정체성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대전 말기쯤으로 오게 되면 천황이 다스리는 대일본 제국 뭐 이렇게 가긴 하는데 국가 내에서는 또 황국이라고 이제 황군이라고 천황의 군대 황군이라고 불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천황이 다스리는 천황의 국가인 황국으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대일본 제국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본이 무조건 지들이 커 보이려고 저렇게 했다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픈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국으로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시다시피 제국은 황제가 있는 나라고 봉건 영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지역주의가 강합니다. 옛날에 수많은 뭐 사스마번, 초슈번, 그 이전에도 많은 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하나의 국가였거든요. 전체가 쪼개졌을 때가 한 50개로 쪼개졌다고 하는데 뭐 카이국, 뭔국 이래가지고 그게 다 하나하나의 나라가 되고 그거 전체가 이제 그거 전체를 다스리는 게 천황이다 이렇게 되면 뭐 개념상으로 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일본 이 열도만 제국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묶이지 말자 해서 더 대외적으로 많이 발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국이라는 명칭을 쓰되 이거는 중앙집권적인 천황 메이지 유신의 철학, 중앙집권화, 천황 아래에서 하나로 단결되는 이런 개념인 황국과는 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이게 설명하기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메이지 유신 이전에 에도 시대 때만 해도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고 도쿠가와 막부가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도쿠가와 막부는 에도 번을 다스릴 뿐이지 다른 여러 번들, 번국이라고 불리는 다른 번들은 그냥 명령을 듣는 거예요. 도쿠가와 막부에. 안 그러면 가서 톱을 당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지방의 도시국가 하나하나들은 일종의 그 제국의 어떤 그 본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로 보면 제국 개념은 맞아요. 이 에도 막부가. 근데 에도 막부에서 황제 역할을 하는 거는 일본 전황이 아니라 사실상의 권력자 역할은 도가 막부의 이제 그 쇼군이 하는 거죠. 마치 그 삼국지의 승상조조처럼. 문제는 그 개념을 다 때려 부수고 번도 없애고 오로지 천황 밑에서 뭔가 이제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했던 게 메이지 유신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제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린 일본 제국이다 그래버리면 밑에 있는 본국들이 다시 또 독립하려고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철학을 거기 갖다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황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50개의 번국으로 쪼개져 있던 그 번국이 아니라 중앙 집권화된 메이지 유신을 틀을 잇는 중앙 집권화된 국가, 이걸 황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대외적으로 말하는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국내 말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대등한 다른 서양 국가들하고 대등한 제국 대 제국으로서 식민지를 갖고 있는 제국 대 제국으로서 다른 국가를 대하겠다는 거고, 이거를 까딱 잘못 사용하는 순간 그 국내에 야 그럼 니네 메이지 유신 부정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좀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개국과 메이지 유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와 영국 등이 개항 요구를 했지만 에도 막부는 세국 정책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개국하게 되었고,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군함이 내항하여 개국을 구하게 되면서 막부는 더 이상 쇄국을 고집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페리 제독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요. 이때 이제 그 흑선이라고 해서 블랙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증기선을 세 척을 끌고 옵니다. 세 척인가 네 척인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도쿄만 앞바다, 도쿄만을 딱 가로막아요, 입구를. 그리고 거기서 대포를 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의 해군이 없었어요. 그 에도 시대 해군이 이 세 척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 강화도에서 이렇게 그 강화도에 포진지를 구축을 하고 또 이제 상륙을 유도해가지고 막 안에서 이제 총싸움하고 이래가지고 그 뭐 지긴 했지만 신미양면이 병인양면이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처부수는 방식을 좀 활용을 했는데, 이 페리 제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그냥 배 세워놓고 포격만 하면서 도쿄만을 막아버리니까 그 어민들이 물고기도 못 잡고, 아니 근처에 오면 무조건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못 잡고 또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다른 상업용 선박들이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떡하냐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게다가 이 당시 막부가 이 페리 제도하고 좀 졸속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막부의 상황이 국내적으로 되게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있었거든요. 빨리 이 페리 제도과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그래야 이제 그 도과 막부가 뭔가 좀 빨리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당히 시급한 그 권력 승계 과정에 있었어요. 도과 막부 내부에 권력 이양 관련해서 내부 암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페리 제도 문제는 그냥 좀 그냥 빨리 그러니까 대충 원하는 대로 들어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하고 다 그냥 수호 통상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구 체제 속으로 편입돼서 막부의 통치력은 급속히 그러니까 이제 서구 체제 속으로 편입돼서 막부의 통치력이 급속히 약화된 게 아니고, 막부가 이 일을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천황부터 시작해서 다른 번들이 도쿠가와 막부를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니네 아니 2,300년 동안 세국했는데 지금 막부 내에 그 권력 이양 관계에 좀 문제 있다고 해서 세상에 이거 다른 나라하고 통상조약 맺는 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라고 막부를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부의 통치력이 급속히 약화된 겁니다.
즉 천황을 받들고 서양을 물리치자는 존황양이 운동과 천황을 정점으로 조정과 막부가 힘을 합치자는 공무합체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존황양이 운동은 사실 천황을 맞들고 서양을 물리치며 서양에 협력했다 막부도 물리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 깔려 있는 거는 에도 막부는 통치의 90년을 일어났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초한 거죠. 이어 1868년 1월에는 250여 년간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굴리며 도쿠가와 막부가 세이난유한 출신 토막 세력에 굴복해서 천황에게 정권을 반납했다. 딱 10년 뒤죠. 그러니까 막부 쇼군의 본거지였던 에도성은 사스마 출신의 사이고 다카모리가 지휘하는 관군에게 평화적으로 투항하면서 교토에서 상경한 천황의 거처가 되었고 이름도 도쿄로 개칭되었다. 에도에서 도쿄로 바뀐 겁니다. 막부의 실초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바쿠 세력들이 불복하여 그 도호쿠와 홋카이도 지방으로 전선을 옮기면서 저항했으나 결국 1869년 관군에 진압이 되었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보신 전쟁인가 그럴 겁니다. 말씀 아닌가? 하여튼 뭐 뒤에 보면 또 나올 테고 이게 보신 전쟁 맞을 거예요 아마. 왕정 복구의 정변을 지켜보던 다수 일본인들은 막부를 대체하여 천황의 친정 체제 확립에 성공한 세이난유한 사무라이들은 서양 오랑캐들을 물리치는 양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왕정 복부의 주역들은 개국 화친 정책을 취하던 막부에 대해 존왕양이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민심을 규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정 복부의 주역들은 일반 민심과 예상과 기대를 저버리는 선언과 정책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세력이랑 수호 통상조약 맺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랑 왕정 복구 세력은 신경도 안 썼다니까요. 어차피 뭐 그럼 하든가 말든가. 왜냐하면 뭐 아니 뭐 다른 사스마 뭐이나 초슈번 이런 데들이 어차피 외국하고 무역하고 있던 데인데 서양 세력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반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해상의 세력이거든요. 여기 사스마 조슈 이런 애들이 다 지금 가고시마나 저 그쪽 그 뭐야 후쿠오카 근처가 뭐 그쪽이에요. 전부 다 규슈. 그러니까 다 옛날부터 네덜란드 상인 뭐 포르투갈 상인 애들하고 무역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 수호 통상조약 맺고 무역하면 땡큐지. 근데 오히려 그걸 원했으니까. 근데 이제 막부가 졸속으로 서양 세력하고 이렇게 수호 통상조약 맺으니까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야 저 막부가 서양에 나라 팔아먹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물리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의화단 난처럼 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외국 세력을 외세를 몰아내자 이래서 막부를 몰아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짓이 외세하고 짝짝꿍을 하더라 이거예요. 당연히 막부를 몰아내자라고 소리 질렀던 건 그냥 막부만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지 실제로 외세를 몰아낼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신정부는 지식을 세계에서 구한다고 하여 추구해야 할 문명과 지식의 표준이 일본이 아닌 외부 세계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즉 구미 국가들은 오랑캐처럼 적대시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일본의 부강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도움받아야 할 협력자로 재인식한 것이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도 1875년에 서술한 문명론의 계략에서 이 같은 인식을 체계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덕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고 이 같은 문명의 기준에 따라 국제사회가 최상의 문명국, 반개국가, 야만국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봤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과 더불어 중간단계인 반개의 위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상의 문명국에 도달한 유럽을 목표로 삼아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제가 그 중편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유학을 되게 중시했고 상업을 천대시 했습니다. 그럼 반면 일본에서 이 일본의 개화 시기 1800년대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본에서 학문이라고 하면 유학이 아니고 병학이라고 불리는 병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가장 우리나라의 선비에 해당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병법, 병학 이런 것들을 학문으로 배웠어요. 근데 병법을 공부하다 보면 물론 상업도 중시하긴 하지만 병법을 주로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마인드에 빠지냐 하면 더 새로운 기술, 더 새로운 선진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무기를 도입하게 되면 더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학을 공부하는 측은 제가 생각에 유학을 공부하는 측은 전통과 예절과 문화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뭔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데, 저희 말해서 이제 무기덕후, 밀덕, 그 병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열려 있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개항을 하는데도 더 쉬웠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하여튼 이제 요까지 하고, 다음 이제 국왕 하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